사라진 중성미자를 찾아서 강연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나더라고요. 유명한 만화의 대사 중에 인간이 언제 죽는지 아냐? 잊혀졌을 때 죽는 거다 라는 대사가 있는데 중성미자는 사라졌던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라진 중성미자를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 있으셨던 분들 현장 질문부터 할 텐데요. 가장 뒤에 있던 분이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카메라 옆에 앉아 계신 남성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농고등학교 3학년 나인채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감마선이 이제 의료용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감마 나이프의 그 원리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극한의 확률로 방사선에 피폭되더라도 운이 좋으면은 뭔가 초능력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감마 나이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마선이라는 건 사실은 감마선도 되고 엑선도 됩니다. 이걸 쪼이면 우리가 방사선 피폭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세포 입장에서는 감마선이나 엑선을 쪼이게 되면 타 죽는 거죠. 네. 예, 타 죽는데 감마 나이프의 원리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몸속에 지금 종양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엑선이나 감마선을 갖다가 막 쪼여요. 다 쪼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요게 지금 종양이고 여러분들 몸이 이렇게 있어요. 몸속에. 그러면 계속 쪼이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정상 세포들이 먼저 죽겠죠. 왜냐하면 정상 세포를 뚫고 지나가야 종양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그 종양 뒤에 있는 세포들도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계속 쪼이면 그 실린더 모양으로 그 방향의 모든 세포들이 다 죽을 거예요.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고. 근데 감마 나이프는 아주 교묘하게 어떻게 쏘냐면요. 여기 종양이 몸에 들어 있으면 이 방향으로 쏘이고 이 방향으로 쏘이고 이 방향으로 막 쏘입니다. 그래서 360도를 돌아가면서 쏘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에 있는 종양은 예를 들어 100번을 쏘이면 몸에 있는 종양은 100번을 두들겨 맞겠죠. 그렇지만 종양 앞에 있는 정상 세포는 한 번씩만 맞겠죠. 아, 주변에 100개는 나누기 100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 방향 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총을 가지고 어떤 범인을 잡을 때 100명이 한 군데로 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텐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100번을 쏘게 되면 그 종양은 100번을 두들겨 맞아서 죽는데 정상 세포들은 한 번만 맞으니까 약간의 피해는 있겠지만 다시 회복됩니다. 그게 사이버 나이프의 원리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쏘이면서 종양을 태워 죽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혹시 방사능을 쪼이면 그 영화처럼 그 초능력을 갖지 않을까? 제가 그 답변은 안 드리는데 이 답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증명이 된 과학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몸에 있는 단백질, 그 다음에 보면 DNA나 RNA 이런 것들은 보면 일제히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회전 꼬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저도 제 분야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생물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꼬여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기하다. 입자는 한쪽 방향으로만 작동되는 힘이 있어. 왼쪽으로 돌면은 힘이 작동하는데 오른쪽으로 도는 쪽은 힘이 작동 안 돼. 그랬더니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그러면 우리 자연계가 그 소위 말해서 진화를 하면서 특정 입자들을 계속 받아서 왼쪽 스핀을 가진 입자들만 받아서 혹시 한쪽 방향으로 자연계가 발전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한 정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진화가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주선을 두들겨 맞아서 이게 정설은 아닙니다. 우주선을 두들겨 맞아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진화가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선을 맞아서 아마 그 괴력을 가진 사람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운 좋게 근데 대부분의 우주선을 맞아서 돌연변이가 탄생되면 우리보다 좀 미약한 존재가 돼서 도태될 것이고 대부분은 치유가 될 거고요. 근데 갑자기 슈퍼맨이 탄생해가지고 그분이 헐크처럼 이렇게 지구를 지배하는 될 확률도 없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태되겠죠, 그분도. 네. 예. 근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돌연변이는 벌어집니다. 우주선에 의해서. 네. 고맙습니다. 재밌는 질문 덕분에 흥미로운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로 올라온 질문 소개해드립니다. 아이디 포초님이세요. 빛보다 빠른 중성미자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중성미자의 속도에 대한 연구는 상대성 이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그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연구하던 이태리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랑사소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태리 중부에 있는 산속에 있는 실험이고 스위스 제네바까지 중성미자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성미자를 쏩니다. 그럼 그 신호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실제로 도착된 신호를 보니까 제네바에서 그랑사소가 이태리 중부까지 가는 시간을 재보니까 빛보다 더 빠르다. 이런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엄청나게 뉴스에 많이 올랐어요. 심지어는 노래도 만들어졌어요. 빛보다 빠른 중성미자 이런 노래도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히트를 쳤었는데요. 엄밀하게는 그 실험은 잘못된 실험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원생이 그 실험 장치를 설치할 때 약간의 전기줄 설정을 잘 못해가지고 시간 딜레이가 생겨가지고 실적으로 다시 실험을 해본 결과 중성미자는 빛보다 빠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중성미자가 빛보다 빠르다는 얘기에 진원이 됐고 그보다 더 전에 1987년에 초신성이 터져요. 1987A라는 터지는데 당시에 보면 실질적으로 천문학자들이 그 1987A를 관측한 날짜보다 중성미자가 며칠 더 빠르게 도착합니다. 신호를 나중에 따져보면. 근데 이거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중성미자가 더 빨리 도착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빛이 달려오는 속도하고 중성미자가 달려오는 속도를 따져보면요. 빛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완전히 진공을 달리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빛이 달리는 속도는 굴절률로 나눠야 돼요. 근데 우주의 굴절률은 정확하게 1.00000이 아니고요. 1.00000 뒤에 숫자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 공간에는 예를 들어 1큐빅미터에 수소 원자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굴절률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우주를 달리는 빛은 광속도로 오지는 않아요. 오면서 휘어지기도 하고 암흑 물질을 만나서 그다음에 우주의 물질들에서 소위 굴절률만큼 늦어집니다. 반면 중성미자는 그야말로 광속도로 날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걸 똑같이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중성미자가 만들어지는 시간하고 빛이 발사되는 시간들이 다 다르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천문학적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소위 중성미자 신호와 이 빛의 신호를 가지고 어느 놈이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거고요. 상대성 이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성 이론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E=mc 제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대성 이론 공식에 의하면 질량이 제로가 되면요 사실은 광속도가 돼야 돼요. 모든 입자는 그 E=mc 제곱이라는 공식을 보면 앞에 모멘텀 p 제곱 c 제곱이 또 들어 있어요. E 제곱은 p 제곱 c 제곱이 들어 있는데 즉 질량이 0인 입자는 무조건 광속도로 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중성미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성미자는 질량이 있기 때문에 광속보다는 늦습니다. 사실은. 와,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인데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줌으로 참여 중이신 분들께 질문 받겠습니다.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셨다면 손들기 기능 눌러주세요. 질문이 채택되신 모든 분들께는 온라인 상품권 선물로 드립니다. 장희철 3학년 이성현입니다. 네. 중성미자의 질량과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중성미자 크기부터 얘기할게요. 우리가 입자의 크기라는 것은 사실은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거시세계에선 농구공, 야구공, 탁구공, 골프공 다 크기가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서 원자 세계로 들어가면 사실은 크기를 얘기하기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입자들은 파동함수라 그래서 존재할 확률들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 전자 그러면 전자의 크기를 딱딱한 공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자가 어느 공간에 있으면 그 공간에 존재하는 분포로 존재해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전자의 크기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전자를 막 쏘면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화살을 많이 쏘면 그 소위 목표물의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화살을 막 쏴서 반응이 난 횟수를 보면 반응을 난 횟수를 보니까 그러니까 관역이 크네, 작년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중성미자도 똑같습니다. 중성미자를 물질에다 많이 쏘면요 반응이 안 난다는 얘기는 관역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중성미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의 마이너스 44승 센티미터 제곱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가장 작은 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작으니까 중성미자는 아무리 쏘여도 물질들에서 다 뚫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기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고요. 중성미자의 질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입자의 질량보다 제일 작습니다. 물론 빛은 질량이 0이니까 그거보단 크지만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전자볼트보다도 작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1전자볼트는 참고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냐면요. 여러분들 건전지가 1.5 엘렉트론 볼트잖아요. 1.5 볼트잖아요. 요 1.5 볼트 전기를 가지고 전선줄을 연결하면 전자가 1.5 전자볼트, 그러니까 1.5 볼트에서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그게 1.5 엘렉트론 볼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 엘렉트론보다 작다는 건 굉장히 작은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전자는 그 자체로는 500 MeV, 0.5 MeV, 0.5 MeV 정도라고 그랬으니까 50만 전자볼트 정도의 질량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중성미자는 1 MeV보다 작으니까 100만 분의 1 정도 작은 거죠. 엄청나게 가벼운 입자입니다. 네, 상상 이상의 광활한 우주를 알기 위해서는 상상 이하의 네네. 중성미자를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고요. 다음은 현장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반송고등학교 1학년 최정원이라고 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그 중성미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강연을 듣고 되게 신기하면서도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혹시 그 중성미자에 대한 그 연구를 하시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요. 저는 엄밀하게는 중성미자 자체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입자 물리학은 맞는데요. 중성미자만 전문 분야로 연구하시는 물리학자들이 따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성미자도 입자 물리학 중에 하나니까 제가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곤 하지만 중성미자 자체를 막 실험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 50여 명의 물리학자들이 중성미자를 집적을 해요. 그래서 중성미자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한때는 중성미자 입자를 가지고 포스닥이라고 그러죠. 박사학위 마친 다음에 연구원 생활을 한번 할 뻔했는데 아주 재미난 곳에서 해요. 중성미자 연구하시는 분들은 우선 첫 번째 지하에서 해요. 오, 주로 지하 1000m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탄광 이런 데 보면 지하 1000m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다 검출기를 넣고 거기서 실험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주에서 우주선이 막 쏟아지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사능들이. 그 방사능을 막으려면 땅속 깊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성미자 연구자들의 많은 수는 땅속에 지하 1000m에 있어요. 두더지처럼. 또 유럽의 어떤 분들을 보면 중성미자 연구하려고 어디로 가면 지중해 바닷속에 들어갑니다. 지중해 바다는 3000m 정도 되는데요. 그 3000m 지하의 지중해 속에다가 중성미자 검출기를 놓고 거기서 실험들을 해요. 바닷속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남극에 가면 여러분들 남극은 거대한 얼음덩어리잖아요. 그 얼음덩어리에 구멍을 파서 아까 있던 광 신호기들을 다 박아놓고 아이스 큐브라는 실험을 해요. 소위 말해서 수 킬로미터를 광 센서를 갖다 얼음 속에다 다 뚫어가지고 얼음을 뚫으려면 뜨거운 물을 부어서 뚫은 다음에 광 센서를 쏙 집어넣고 다시 물을 채우면 싹 얼어서 그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남극에 가도 있어요. 그래서 중성미자 실험을 하시는 물리학자들은 지하에, 호수 속에, 바다 속에, 남극 얼음 속에 이런 데서 연구를 합니다. 아주 재미난 사람들입니다. 뭔가 외로운 연구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찾았습니다. 아이디 멜로님이신데요. 저희가 앞선 1, 2교시는 우주 관측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렇다면 인류가 중성미자를 이용해서 우주를 탐사, 통신, 관측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도 재미난 질문인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1956년에 중성미자를 발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1930년대 이런 입자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로부터 한 25년 지나서 실험 물리학자들 중성미자를 발견합니다. 발견하자마자 중성미자는 막 뚫고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아주 비밀스러운 미 국방성의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해요. 제가 해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서들이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미 국방성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잠수함 아시죠? 잠수함은 사실상 여러분들 잠수함 영화 보면 막 잠수함이 막 봉구하고 터져서 미사일을 발사해 나 뭐 떠올라야 돼 뭐 적의 미사일이 오니까 잠수함을 돌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잠수함은 바깥과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파는 물 속에서 못 날아가요. 물속 자체가 전파를 차단하니까요. 네. 그래서 잠수함에서 통신을 하려면 반드시 올라와서 안테나를 삑 올리고 그다음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면 통신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중성미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를 뻥뻥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미국이 잠수함을 전 세계에다가 다 퍼뜨려놨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반대쪽에 태평양 속에 있는 잠수함하고 통신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인공위성도 안 되고 일단 들어가면 통신이 안 되니까 중성미자를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성미자 검출기를 잠수함에 넣고 여기서 중성미자를 쏴가지고 모르스보어처럼 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하면 통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려고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중성미자를 많이 쏘이고 이쪽에 검출기 가지고 소위 말해서 중성미자 검출해서 모르스보어를 하더라도 1초에 1비트가 힘들다는 거예요. 1초에 1비트라는 건 뭐냐면 한 10초 돼야지 1바이트니까 캐릭터 하나를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뭐 하루 종일 해가지고 잠수함 왼쪽으로 돌려 이러는데 1시간 걸리고 오른쪽에 미사일 오니 왼쪽으로 꺾어 그 사이에 미사일 맞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가치는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우주까지 통신할 때 중성미사를 쓸 수 있으면 아마 우주까지 쉽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통신에 쓸 수는 있겠죠. 1비트, 1초에 1비트 정도. 그건 또 멀어지면 또 힘드니까요. 그래서 실용적인 가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세 번째 강연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